잠시만요. 뒤로 좀 나와주세요. 맞습니다. 네, 경북대학교 신부방사 오영입니다. 여기 앉아. 그래요. 예. 아까 갖고 예. 예, 아까 같이 간 거죠? 다행이네. 동민이 형 중간에 두고 좀만 떨어져. 그래요. 여기도 더 와야지. 다 앉아? 네, 대표님께서는 이 마이크만 이제 쓰시면 되시거든요. 네, 지금 시간은 12시 40분이네요. 딱 맞게 시작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경북대학교 글로벌 프라자 1층 카페입니다. 여기서 문재인 경북대 캠퍼스의 뜨다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저는 이 행사의 사회를 맡은 경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오영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 이제 또 패널로 다른 학생 한 분을 모셨어요. 네,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경북대 킬라인 신동민이라고 반갑습니다. 네. 대선 후보신가봐요. 사진이랑 뭐 이렇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학생 저희 두 명과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님 이 자리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대담과 기탄 없는 이제 담아 나눌 것입니다. 먼저 우리 전 대표님 이제 인사말 학생들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네, 학생들에게 이제 인사말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경북대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재인입니다. 지금 지난 주말에 전국적으로 촛불 집회가 있었죠. 서울에서부터 제주까지 수백만 명이 촛불을 들었는데요. 저는 그때 부산 촛불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 대구에서는 15,000여 명, 87년도 6월 항쟁 이후로 최대인파가 모였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대통령의 헌법유린 또는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 이게 정치가 그런 것을 막고 또 정치가 바로잡고 해야 하는데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주권자인 국민들이 거리에 나섰습니다. 맞으면 간접민주주의가 보장이 났기 때문에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로 길거리에 나선 것이죠. 이렇게 정치가 못하는 역할을 지금 해주고 계신 전국의 수백만 촛불 시민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전 대표님 인사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대구에 오시게 되셨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번 주에 부산에서 이제 집회에 참석하셨어요. 어떻게 대구 집회는 한번 참석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예, 오늘 저녁 대구의 촛불 집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대구 집회에 참석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사를 조금만 더 드리면 네네. 이번 이게 촛불 집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특히 반가운 것은 우리 청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 심지어는 지금 중고생까지 참여하고 있죠. 그것이 너무나 고마운 일입니다. 원래 여기 대구는 과거에 국채보상운동을 했듯이 아주 애국적인 민족의식이 아주 높은 그런 도시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청년 학생들이 우리 나라 민주화를 이룩하는데 중심 역할을 해왔었어요. 대구에서도 옛날 60년도에 28 대구 학생을 알고 계시죠? 그것이 결국은 4.19의 도화선이 되고 그것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자유당 독재를 끝냈었거든요. 그리고 또 87년도 6월 항쟁 때도 우리 대구의 청년 학생들이 6월 항쟁의 중심이 돼서 6월 항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그래서 전두환 50 군사 독재 정권을 끝낼 수가 있었죠. 그 이후에 우리 대학생들을 대표하던 한 청년이 용공단체로
그렇게 좀 몰리고 또 대학생들의 학생 운동이 조금 대중 운동들하고 좀 유리가 되면서 그 이후에는 학생들의 사회적 발언이 굉장히 약해졌었는데 이번 촛불 집회를 통해서 다시 청년 학생들이 나서고 또 목소리를 높이고 이러고 있어서 저는 아주 우리 그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청년 학생들을 위해서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 사회에 지나치게 불공정한 흑수저, 금수저가 이렇게 나뉘고 차별받는, 그리고 흑수저로 태어나면 말하자면 제대로 된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는 이런 이제 불공정한 그런 세상에 늘 절망해 있다가 아마 이번 사건에서 정유라 가 받은 그 엄청난 그 특권들 이런 거 보면서 우리 청년 학생들이 더 분노하게 되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생들까지 거리로 놓은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학생들 만나는 것은 정말 학생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고 또 앞으로 또 이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또 해결해야 할 것이며 또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넘어서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하고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 학생들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거든요. 그래서 다들 편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뒤에 계신 학생 여러분들 되게 많으신 걸로 아는데 지금 장소가 처음에 빌렸을 때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전 대표님의 파워가 아니지 싶습니다. 아이고, 네, 위쪽에 계시네요. 먼저 이렇게 지금 이제 마이크가 2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본인 어필을 해주셔야 돼요. 네, 잠시만요. 네.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천천히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동민 아버님께서는 지금 이 시국에 문재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들고 일어섰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수능이 끝난 상황에서 이번 주에는 고3 이제 수능을 친 친구들도 이제 집회에 몰렸었죠. 앞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 이제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라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방침이 이제 있었죠. 그리고 굉장히 문재인 전 대표님께서도 트위터에 강력하게 이제 규탄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속 촛불을 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요 탄핵 공조를 하는 과정에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그 야권 대선 후보들이 그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먼저 좀 들어보고 싶은 바람입니다. 예, 그동안 정치권이 탄핵에 대해서 조금 주저하면서 시기를 재고 있었던 것은 우선 이제 탄핵 의결을 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의결 준족수를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탄핵 소추 의결이 국회에서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 재판소로 넘어가면 그 결과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서 자칫 잘못하면 내년 대선 때까지도 절차가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즉각 하야를 요구하는 우리 촛불 민심과 괴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국면을 전환시켜주면서 촛불 민심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탄핵에 대해서 주저하고 시기를 재왔었는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부함으로써 이제는 다른 선택 여지가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검찰 발표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건의 주범이라는 거잖아요. 현직 대통령의 특권 때문에 지금 소출을 당하지 않는 것뿐이지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면 즉각 구속될 만한 그런 범죄 혐의가 확인된 것이고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것은 또 탄핵 사유로서 이렇게 충분히 넘쳐나고 그리고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동시에
스스로 자진해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그런 선언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촛불 2심에 대통령이 맞서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촛불 집회를 통해서 대진운동을 계속해 나가고, 그 다음에 정치권은 그와 병행해서 탄핵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 야당의 대선 주자들이 모여서도 그런 의견을 모았고요. 오늘 이제 야당들이 다 함께 지금 탄핵으로 나서기로 했는데, 우선은 탄핵 발의를 할 때 원래 과반수만 되면 탄핵 발의를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아까 3분의 이상의 의결 정족수를 미리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탄핵 발의 서명을 받는 작업부터 먼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매일매일 공개해서 어떤 의원들이 탄핵 발의에 찬성하고 어떤 의원들은 탄핵 발의에 대해서 거부하는지 이것을 밝히고, 또 탄핵 발의를 거부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구의 유권자들이 또 항의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새누리당 의원들까지도 대거 탄핵 발의에 참여시킨다면 탄핵 의결도 손쉽게 될 것이고, 그러면 헌법재판소도 그런 촛불 민심과 또 정치권의 결의를 쉽게 무시하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청년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저희 청년들이 이제 기대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정치인들의 굉장히 스파이시함이에요. 이제 언론들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정보들을 문재인 전 대표님 지금 오셨을 때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제 정치인으로도 봐오셨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아셨던 사이잖아요. 지금도 아시지만 문재인 전 대표님께서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이라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역지사지해서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면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 같다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봐온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할 것 같다.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경쟁했던 그런 사이여서 사실 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조금 명예롭게 물러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촛불 집회가 몇 주째 계속되고 있는데 국민들 이거 무슨 고생입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또 불안하고 걱정됩니까? 경제도 어렵고 안보도 위태로운데 이런 국정 공백 혼란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 우리 경제 어떻게 될지, 안보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 고생도 그만시키고 또 국민들 불안이나 걱정도 이제 좀 더 이상 하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은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나라를 걱정하고 또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스스로 퇴진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퇴진하되 좀 질서 있게 국정 공백이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퇴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회와 협의하는 그런 수준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 아까 제가 2.28 의거를 말씀드렸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굉장한 독재자였지만 4.19 혁명이 일어나고 나니까 4월 26일 불과 한 일주일 만에 하야, 국민들의 뜻이 그렇다면 하고 하야를 결정했거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굉장히 지금 오래 끌고 있고 정말 국민들을 고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명예로운 길을 선택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이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시국과 관련해서 또 다른 큰 어젠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총장 문제에 관련해서인데요. 우리 신동민 학우님께서 경북대학교의 총장과 현재 시국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한번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박근혜 대통령님은 헌정사상 최초로 장관 해임 건의안을 묵살하셨죠.
근데 또 헌정사상 최초로 하신 게 있는데 바로 국립대학교의 이순희 총장 임명입니다. 이제 87년도 직선제 투쟁의 일환으로서 얻어낸 대학 그 총장 직선제를 문교부가 이제 그 과도기적으로 이제 1순위, 2순위를 정해서 올렸어요. 그러면 이제 문교부에서 1순위를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암묵적인 합의였죠. 근데 이걸 박근혜 정권이 순천대, 경상대, 그리고 경북대까지 다 묵살해서 2순위, 대다수의 구성원과 상관없는 2순위 총장을 임명시킨 겁니다. 지금 경북대학교는 3년째 총장이 없다가 정확히 말하면 2년 반. 근데 이제 졸업장에도 총장 직무대리가 찍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불이익을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런 정권에 의한 대학의 개입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한 일이 또 있죠. 지금까지 뭐 역대 많은 대통령들이 국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하는 일이 있었지만 늘 보면 대통령 주변, 측근, 아들 이런 사람들이 호가호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헌법유린 국정농단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이 주범이 돼서 한 일이지요. 말하자면 공식적인 정부 위에 최순실이라는 정체불명의 여인과 함께 일종의 사설 정부를 운영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나라냐라는 이제 평판이 국민들 속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니 이제는 대통령 자격 없다, 이런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가운데 하나가 원래 대학 총장은 직선제였는데 이명박 정부 말부터 박근혜 정부 초까지 해서 이 대학 총장 직선제를 전부 간선제로 그렇게 전환시켰어요. 간선제로 전환시키고 난 후에도 대학에서 선출해서 추천하는 그 후보자를 과거에는 대학에서 추천하는 후보자를 검증해서 도덕성에 아무 문제만 없으면 대학 추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는데, 이른바 지난번에 이 문학에 한 10,000여 명 블랙리스트가 확인됐죠. 그런 식의 블랙리스트가 대학 교수들을 놓고도 광범위하게 이렇게 존재해서, 마지막 대학 교수의 성향에 따라서 이 사람이 과거에 시국선언에 참여한 적이 있다 없다, 또는 과거에 뭐 다른 상대 후보를 지지한 적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성향으로 나누어서 자기들의 성향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교수에 대해서는 아예 임용을 거부하고, 그래서 경북대, 공주대, 방통대 이런 곳들은 2, 3년 이상씩 대학 총장이 임명해주지 않아서 공석 있었죠. 우리 경북대학의 경우에는 1순위로 추설된 김사열 교수가 그런 임명하지 않는 처분이 부당하다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승소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고 있다가 근래에는 마장은 1순위자를 배제하고 2순위자를 임명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경북대학, 또 순천대학, 여러 대학에 생겨났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방식을 통해서 대학 교수들을 정치적 줄서기를 이렇게 이제 세우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 이제 그 교수들을, 대학 사회를 그런 방식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교수님들 농성장을 방문하고 농성하고 계시는 교수님께 인사드리고 왔었는데요. 대학 총장의 선출에 있어서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이 무엇보다도 존중되는 그런 대학 총장 선출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과거의 직선제로 되돌아가야 하고요. 또 과거의 직선제 시절에는 그 선거인단의 폭이 좀 좁았는데 거기에 저는 뭐 학생들, 그 다음에 또 교직원, 심지어는 비정규직까지 대학 교수들뿐만 아니라 다들 대학 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그런 형식의
이 대학 총장 직선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제도가 전환되기 전까지도 대학에서 추천한 의사 가운데 1순위 자를 그냥 가장 도덕성에 가자가 없는 한 당연하게 인용하는 그런 식의 그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우리 국회 교문위를 통해서 이런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 끝까지 추진해 나갈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박수 열심히, 쳐주시고요. 네, 지금 굉장히 많은 이제 학생들이 모이셨어요. 네, 이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일어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쪽까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네, 손 한번 들어주시죠.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부탁드리기는 앞쪽에 계신 분들이 조금만 앉아주세요. 좀 혼자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앞쪽에 계시다 생각하면은 좀 앉아주시고 너무 멀리 계시면 제가 마이크를 드리지 못합니다. 아까부터 애타게 손 들고 계신 우리 파란색 옷 입으신 분께 마이크 드릴게요. 네, 본인 소개해 주시고 이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지금 군대 복학하고 전자공학과에 다니고 있는 23살 김승구라고 합니다. 우선은 문재인 전 대표님 만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떨리는데 저는 문재인 대표님께 질문 드리기보다는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친일 세력을 청산 못하고 여러 번의 독재 정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초창기 딱 되자마자 검사와의 대화, 즉 기득권층을 어떻게 보면 기득권에서 권력들을 뺀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저 또한 그 당시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이었지만 그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바라봤을 때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이라는 직책이 국민에 의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그런 개인인데 얼마 전 있었던 교육부의 나모 분 그리고 지금 일어난 김종 전 차관님 그분들을 봤을 때 과연 국민들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화나고 그런 발언들이 일어남으로써도 아직도 그런 인식이 저희 주변에 만연해 있다는 게 너무 화나서 오늘 이렇게 꼭 마이크를 잡고 싶었습니다. 참 빠르게 미리 땡겨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 국민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저희는 개돼지가 아니고 사람이고 저희가 있기에 국민이 있기에 국가가 존재하고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항상 듣고 싶었던 문재인 전 대표님께 말씀드리자면 꼭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모두의 정의감과 행복을 위해서 정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질문을 부탁드렸는데 개인시 우선을 하셨어요. 우리 이제 전자공학부 학생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질문은 아니었는데요. 제가 이제 공감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청산의 시기를 우리가 두세 번 놓쳐왔었어요. 첫 번째가 해방 이후에 친일 세력을 제대로 청산해야 되는데 그때 친일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었죠. 그리고 그 친일 세력이 그대로 반공의 이름으로 그 이후에 그것이 독재 세력으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청산할 수 있던 시기가 6월 항쟁의 승리가 있었을 때 그 이후에 곧바로 민주정부가 들어섰으면 그 전에 못했던 친일에 대한 청산과 독재에 대한 청산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을 텐데 그때 또 야권의 분열 때문에 민주정부가 수립되지 못하고 대통령 지선제 하에서도 군부
정권을 더 연장시켜주는 그런 이제 결과가 되면서 그때도 청산에 실패를 했거든요. 그러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두 분 다 아주 강력한 계획 의지를 갖고 계셨지만 그런 정치 지형상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먹은 대로 다 이제 계획을 하지 못했던 거죠. 이제 그분들이 못했던 꿈들을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인사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만이 목표가 아니다. 그 퇴진 이후를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데 그 퇴진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청산하지 못한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고 결별하고 그리고 정말 진정한 어떤 민주공화국 그리고 또 진정한 국민주권 이런 것을 확립해서 국민이 주인의 나라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 일들에 다들 우리 청년 학생들이 함께 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마이크 들고 계신데 제가 너무 많은 분들 손 드셔서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이크부터 저쪽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뒤쪽 바라보시고 원하시는 분께 마이크 넘겨주세요. 네, 본인 소개해 주시고 네, 이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리십니까?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대학교 글로벌인지학부에 재학 중인 김우석이라고 하나입니다. 먼저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실제로 너무 잘생기셨네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시국이나 혹은 정치적인 문제들 떠나서 윤 의원님께서 이제 대선 주자로서 가지고 계신 경제 공약에 대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요청을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는 현재 이제 졸업 논문으로 유한료소득에 대한 법인세 문제를 논문 주제로 자꾸 쓰고 있는데 현재 산해유부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기업과 가격 간의 소득 불평등 문제. 의원님께서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에 대해서 혹시 현재 구상하고 있는 바가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없으시다면 적어도 이제 가계와 기업 간의 소득 불평등 문제에 대한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생각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이야기가 길면 이제 뭐 선거운동 다닌다고 이제 그런 말을 듣게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의 어떤 시대적 화두, 시대 정신은 우리 사회의 어떤 양극화, 너무나 심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한 그런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방금 아까 질문은 이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라는 건데 우선은 아까 그 정세 부분은 저는 순수가 이렇다고 생각해요. 우선은 고소득자들의 소득에 대해서 보다 더 중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고액의 상속인들에 대해서 보다 높은 상속세를 물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본소득들이 있어요. 이 부동산 임대소득 뭐 이런 부분들이 거의 지금 과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거든요. 전세 같은 경우는 나중에 돌려줘야 될 채무성이기 때문에 과세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월세를 받는 경우는 제대로 파악해서 그 소득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과세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아마 그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이렇게 좀 막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이제 자본소득에 대해서 좀 제대로 과세하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지금 우리나라 법인의 명목세율 자체는 그렇게 이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더 낮은 더 높은 나라도 많긴 하지만요. 한 뭐 OECD 국가의 중간 정도는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실효세율 이런저런 공제를 뺀 실효세율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최저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이런 대기업들의 명목법인 세율은 22%인데 실효세율, 실제로 납부하는 세율은 거의 한 13, 14% 정도? 그러니 너무나 많은 공제가 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R&D
이런 것에 대해서 세금 공제해주고 있는데 삼성전자 정도의 대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그리고 또 오랫동안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런 그 기업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R&D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식의 불합리한 세금 공제들을 대폭 줄여나가면 그러면 법인세 실효세율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해도 부족하다면 맨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과제가 법인세 명목세율을 인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늘어난 이 재원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국민복지를 향상해야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아직도 그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미신 가운데 하나가 작은 정부가 좋다. 그다음에 또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서구 사회도 한 2000년도 이후에 일자리들은 거의 한 90%가량이 공공부문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선 정부와 공공부문 자체가 가장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잖아요. 지금 경찰관, 소방관, 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지금 숫자가 너무 부족하거든요. 더 늘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부문, 정부가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험 못해. 연애도 못해. 결혼도 못해. 결혼해도 늦게 하니까 아이도 제대로 못 낳고. 그래서 또 출산율이 세계 최저 아닙니까? 1.2 학교 출산율이. 이렇게 되니까 두 명은 낳아야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 2명이 1.2명만 나오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지금 내년부터는 대한민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듭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 납도 줄죠. 소비도 줄죠. 경제가 헤어날 길이 없게 되는 거예요. 3, 4년 더 지나면 대한민국의 총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건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위해서도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마냥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총동원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오랫동안 계속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그 학생들은 젊은 사람들은 옛날 전쟁 이후에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그 아들, 딸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많은 시기예요. 앞으로 2020년 초만 되면 이제는 젊은 사람들 인구가 급감하게 되기 때문에 요 몇 년 정도만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면 그러면 청년 일자리 문제도 다 해결되고 그것으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은 젊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을 못하니 결국은 그 고생은 또 부모 세대가 안아야 되는 거잖아요. 부모 세대가 다시 은퇴 후에 취업 변신에 나서야 되는데 정상적 일자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정규직 허들의 일자리를 나서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으면 이런 어르신들에 대한 또 부양은 또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젊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세대의 문제고 어르신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의 그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재원을 늘려서 그 재원을 최우선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데 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네, 알겠습니다. 혹시 네, 마이크 들고 계신 분이 네, 멀리 있어도 괜찮습니다. 네, 지목 한번 해주세요. 네, 지금 곤혹스러우시죠? 네, 마이크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되면 줄도 한번 조금 더 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어젯밤부터 잠을 못 잤습니다. 일단 저는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인 이다솜이라고 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상적인 사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교사를 꿈꾸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렇지만 교사라는 것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이전에 공무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저는 공무원에 대한 회의감을 많이 느꼈었고 어떠한 교사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굉장한 고민을 했었고 동성로 집회에서 자유 발언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답을 찾지 못해서 문재인 전 대표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지금까지는 정의를 얘기하면 그 정의를 얘기한 사람이 왕따가 되는 사회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고 그것이 지속될 수 있는, 개선된 방향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사실 난세의 영웅이 난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관심들이 정치와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청년 지성인들과 그리고 정치인분들의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국민 전체의 관심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마지막 또 시간이 별로 없다. 이분도 네, 말씀 듣고 함께 모아서 합시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로스쿨에 재학 중인 은지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헌법재판소의 탄핵 발의가 되었을 때 그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어느 방향으로 나올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탄핵이 되지 않는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한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박근혜 정권에 대항을 할 것인지 문재인 대표님의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외교학과 지금 다니고 있는 유동민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현재 시국관에서 지금 다큐멘터리 제작 중인데 인터뷰를 꼭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번 촛불 시위가 그 보수정당 인터파친 대구에서 일어나게 된 계기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와, 그리고 앞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두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한 번에 너무 많은 질문이 들어와서 어떻게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리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아까 탄핵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 국민들의 촛불 집회를 통한 퇴진 운동과 병행해서 함께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국민들이 함께 그렇게 대통령 하야를 바라는 그런 민심들을 계속해서 표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아까 이제 정의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 아마 그런 책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역사학자 이덕일 씨가 지금도 대한민국은 노론의 나라다, 그런 책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 조선시대 말에 세도 정치로 나라를 망쳤던 노론 세력들이 그대로 일제시대 때 친일 세력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그 세력이 해방 후에는 독재 세력으로 이어져서 지금도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다는 거죠. 맞아면 친일했던 사람들이 한 시절에는 좋았다 하더라도 그 뒤에 나라가 해방되고 나면 그때는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고, 또는 또 독재 시절에 독재에 구역했던 사람들이 한 시기에 떵떵거렸더라도 그 뒤에 민주화된 사회가 된다면 됐을 때 그 독재에 구역했던 사람들이 심판받고, 그 다음에 독재에 항거하면서 민주화를 요구했던 그 사람들이 제대로 또 여우받고 대접받는 그런 세상이 된다면 민족 정기도 바로 서고 가치나 정의가 바로 서는 건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나라를 만드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 하자면 사회정의가 실종된 그런 나라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넘어서 마지막 과거와의 어떤 대청산, 그 다음에 또 결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우리 대구는 특히 좀 착잡할 것 같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열렬한 지지를 보냈던 곳이잖아요.
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어준 곳이 바로 여기 대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 아마 대구 시민들이 이번 일을 겪으면서 겪는 어떤 아픔이나 상실감, 대구 시민들뿐만 아니죠. 전국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이 겪는 그런 상실감이나 아픔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좀 위로하면서 보듬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이제 대구 시민들이 느끼는 이제 배신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클 텐데, 그런데 우리가 함께 그 아픔을 보듬어 나가면서도 꼭 좀 생각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렇게 국정을 농단하고 국가 권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은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전임자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대구 시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몰표를 던졌고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몰표를 던졌습니다. 그 대구 시민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대구는 어느 곳보다 민족 정신이 더 높고 또 애국하는 그런 어떤 이제 도시, 이 독립운동가들이 가장 많이 배출한 그런 도시가 대구예요. 근데 아마 이 대구 분들이 이명박 박근혜 이런 분들이 대구 시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보수의 가치, 이를 말하자면 대변해 줄 것으로 믿고 보수의 가치를 실현해 줄 것이라고 믿고 저는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진짜 보수입니까? 진짜 보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거든요. 노블리제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게 보수잖아요. 그런데 국가 권력을 사사롭게 운영하고 국가 권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이것이 보수입니까? 진짜 보수가 아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연평도 포격 사건 났을 때 언론 보도 봤을 겁니다.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참석한 그 구성원 가운데 정상적으로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육사 출신 국방부 장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대통령도 미필, 국무총리도 국미필, 비실장도 국미필, 국정원장도 국미필, 몽땅 국방장관 한 사람 빼고는 몽땅 다 맞아 군대도 안 다녀온 사람들이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한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다 보셨죠. 장관 후보자들마다 전부 다 국미필, 군대 안 갔다 오고 세금 안 내고 위장 전입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이렇게 마냥 국가에 대한 의무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또 반칙하면서 특권을 누리려고. 이 사람들이 보수입니까? 아니거든요. 가짜 보수예요, 가짜 보수. 경제, 안보 누가 망쳤습니까? 방산비리 누가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보수입니까? 아니, 다 가짜 보수. 오히려 지금 야당 세력은, 민주화 운동 세력은 과거에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자기 한 몸을 희생할 줄 알았잖아요. 민주화를 요구하는 한글을 하다가 구속되기도 하고, 학교에서 제적당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서 해직당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정말로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이것이 애국이고 국가가 아닌 거죠. 그래서 대구 시민들은 정말로 보수를 중시하면서 보수의 가치를 선택한다고 했지만 가짜 보수에게 속은 거죠. 가짜 보수에게 대구 시민도 속고 우리 영남도 속고 또 진짜 보수들도 저는 속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가짜 보수 세력들 이제 속지 말아야 돼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심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말로 진짜 보수와 그 다음에 또 합리적인 진보, 이렇게 정치권이 재편돼야만 또 우리 정치가 올바로 되고
이 사회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대구 시민들 정말 참 이번에 마음도 참 아프고 착잡하실 텐데 이제는 가짜 보수를 버리고 우리가 새롭게 진짜 보수를 구축해야겠다라는 이렇게 조금 이제 다짐들을 함께 해주셔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 학생들이 중심이 돼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저는 죄송해요. 원래 시간이 2시까지였는데 기자간담회 스케줄이 좀 땡겨져서 지금 이 자리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 짧게 뭐 더 있으시면은 한마디만 더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탄핵으로 간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또 뭐 이렇게 촛불 집회 계속 하더라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순순히 자진해서 지금 하야를 할 것 같지도 않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싸움은 지치지 않아요. 국민들이 끈질겨야 돼요. 과거의 모든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의 6월 항쟁도 국민들이 끝내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86년도부터 치열한 민주화 운동이 전개가 되고 그런 도중에 87년 2월 초에 박종철 여사가 고무치사 당하는 일이 생기고 그때부터는 거의 매일처럼 가두시를 전국적으로 벌여서 그래서 결국은 6월 말에 가서야 이렇게 항복을 받아낸 거예요. 그때도 전두환 정권은 군대를 그때 항쟁이 가장 치열했던 부산 지역에 군대를 투입하려고 그렇게 준비까지 했다가 군부 내의 반발 때문에 이제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항복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겨내는 것은 국민들의 지치지 않는 노력 그것이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촛불 집회가 전 세계에 감동을 주고 있는데 그리고 온 국민에게 공감을 주고 있고요. 그 이유는 그 촛불 집회 순수성, 자발성 그것을 잘 지켜내고 있고 아주 대단한 분노가 깔려 있는데도 끝까지 평화적인 성숙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국민 전체의 공감을 얻고 전 세계에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평화적이고 성숙된 집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떤 일을 겪더라도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참으면서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끝내 승리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 네, 다시 한번 그 문 전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손이 너무 고우세요.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은 학생들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